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유, 아는 얼굴을 너무 오랜만에 뵈서 우선은 먼저 반가운 마음이 먼저 드네요. 저는 신성미라고 하고요. 저는 지금 현재 제천 와락 학대 아동 피해 쉼터 상담 교사로 있고, 보시다시피 제 사업장도 가지고 있어요. 저는 던킨 도넛 제천 청년점 운영하고 있고요. 네, 또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이사직도 맡고 있습니다. 성함은 어떻게 되세요? 신성미입니다. 그럼 올해 나이는 어떻게 되시죠? 제가 63년생이니까 60이 넘으면서부터 나이 계산을 똑부러지게 안 했네요. 63세겠죠? 제 고향은요, 여기 가까운 영월 상동이라고, 지금은 거기가 폐광이 됐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대한중석이라고 텅스텐 광산이 있던 곳인데, 아마 세계적으로 그 중석 수출이 1, 2위를 다투었던 대한중석을 다니셨어요. 저희 친정아버지가. 그래서 제가 6살 때까지 거기서 지냈고, 친정아버지가 퇴임하면서 제천으로 나왔습니다. 학교는 어디서? 학교는 고등학교까지 여기서 다녔고, 대학을 청주에서 나오고, 다시 결혼을 제천으로 하게 됐어요. 저는 대학에서는 사회학을 했습니다. 상담은 2008년부터 했으니까 거의 이제 15년 이상, 20년 되어 가죠. 제가 사실 대학 들어갈 때 그 사회학과가 사회심리 계열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1학년 때는 심리학을 같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젊은 혈기에는 그 사회상 어떤 사회적인 뭐 이슈, 뭐 변동, 변화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사회학을 하게 되었고, 근데 여전히 제가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그 글을 좀 썼어요. 항상 문예반을 했었고, 고등학교 때는 문예반 하면서 교지도 냈었고, 우리 동창 친구들은 제가 이 다음에 크면 유명 소설가가 될 줄 알았다고. 근데 대학을 가면서는 이렇게 글 쓰는 게 조금 지겹다 그러나 약간 한계를 느꼈다 그러나 그래서 선생님들이나 주변에서 국문학이나 뭐 문해 창작 쪽을 전공을 하면 어떻겠니 그러는데 싫었어요, 그게. 그래서 사회학을 했는데 제가 전공한 학문도 저는 되게 재밌었는데 결혼을 하고 이렇게 사람들 심리가 또 이렇게 궁금해서 그때부터 또 그 심리 서적도 많이 읽고, 왜냐하면 이제 1학년 때 심리학을 공부했던 게 있었으니까. 그리고 결국 제가 만학도로 늦게 상담 심리대학원을 갔어요. 결국은 제가 가장 재미있었던 그런 공부를 조금 더 깊이 있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상담을 하면서 대학원을 늦게 가게 되었죠. 그래서 상담 거의 15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이 사실 공부가 너무 재미있어서 계속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 공부가 사실은 상담의 베이스는 심리학이거든요. 근데 심리는 하면 할수록 재밌더라고요. 가장 좋았던 게 마음이 힘든 사람을 상담하는 것보다 제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그런 그 발견이 많이 되더라고요. 어차피 이 세상에 70억 인구가 있어도 마음을 정확히 아는 건 내 마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나를 분석하고 내 성격이 파악이 되고 내가 힘들 때 내 심연이 보이고 그러면 그때 어떻게 길을 찾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저는 심리학 공부를 하면서 많이 이렇게 터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상담의 가장 큰 혜택을 본 건 저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일단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되고 분석이 되고 내 마음이 어떤가를 정확히 아는 상담자가 어려운 사람의 마음도 알 수 있고 공감하고 도와줄 수도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상담하면서 저 진짜 어려운 사람들 많이 만났죠. 발달장애 꼬마, 5, 6살짜리 꼬마들도 만났었고, 초등학생, 중고등학교 방황하는 아이들도 만났고, 대학생들도 만났고, 또, 주부들 상담부터 부부 상담, 그 다음에 요양원에 인지 이렇게 많이 약해지는 노인들 위해서 저는 독서 치료도 많이 다녔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많은 연령대 사람들을 만나면서, 역시 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구나. 제가 사람에 대한 애정이 있으니까 그 일을 오래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 귀하다. 사람은 다 귀하다. 그리고 제가 또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인생의 굴곡을 많이 겪다 보니까 정말 힘든 사람들도 마음으로 같이 아파할 수 있는 그런 상담자가 되면서 보람도 있었고 힘듦도 있었고, 그렇지만 제 자신이 늘 상담 속에서 성장했던 것 같아요. 힘든 사람들을 통해서 또 내 자신을 또 돌아보고 감사를 또 배우고, 그러면서 제가 성장했던 것 같아요. 제가 2016년도에 아마 영화제 부위원장 맡으면서 영화제 어떤 스텝으로, 비상임 스텝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내년이면 딱 10년 되네요, 그것도. 근데 우리 지천국제음악영화제가 올해로 21회였어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22년이 되는 해죠. 근데 영화제는 처음부터 애정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영화를 워낙 좋아했어요. 제 취미 중에 하나가 책 읽기, 영화 보기였는데, 대학생 때도 영화를 되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영화는 어떤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왜 한창 사춘기 겪으면서 문학 작품들 되게 좋아하잖아요. 세계 문학, 뭐 한국 문학 이런 거 읽는데, 그 속에 우리가 열광하는 이유가 사람의 이야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밌어하고 열광하고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영화도 똑같다라고 봤거든요. 영화 속에는 어떤 인생의 이야기가 있고 내가 안 살아본 어떤 삶이 있구나 해서 어려서부터 영화를 그냥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닥치는 대로 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제천으로 결혼을 하면서부터 제천에서 누릴 수 있는 문화 혜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 아주 어리고 키우고 새댁일 때, 저는 또 무녀 동남 남편을 만나서 제가 결혼했을 때 시댁 어른들 3분을 모시고 같은 집에 살았어요. 시할머니, 시아버님, 시어머니까지 계셨거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아이들 셋을 낳아서 길렀어요. 대가족. 근데 제가 대학을 딱 졸업하고 이쪽으로 결혼을 하면서 제천에서는 문화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어떤 컨텐츠도 없고, 그 속에서 친구들도 다 외지에 있고, 처음에 좀 막막했는데 제가 그 속에서 찾았던 내 나름의 소일거리, 즐거움이 책 읽기, 영화 보기였는데, 그 옛날에 아마 기억들 하실 거예요. VHS라서 왜 집 홈 비디오가 이렇게 막 보급이 되면서 비디오 대여점 있을 때 저 거의 3일에 한 번씩 3편씩 봤던 것 같아요. 그거를 막 무수히 빌려서. 그러니까 뭐 영화가 어떤 작품이 좋고 나쁘고 이런 것을 저는 시네필이니까 전공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어떤 학문적 배경이 있어서 본 게 아니라 그 속에 삶의 이야기들이 좋아서 그냥 닥치는 대로 영화를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영화를 이렇게 선택해낼 수 있는 눈이 길러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그러면서 음악 영화제가 생긴다 그러니 제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네, 이 속에서 내가 아주 좋아하고 애정하는 어떤 문화 콘텐츠를 또 가까이 접할 수 있고 못 보던 필름을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구나 하고, 1회 때부터 아주 영화제는 굉장히 많이 쫓아다니고, 그래서 개막부터 폐막까지 거의 영화제 때만 볼 수 있는 또 영화들이 있거든요. 그 좋은 영화들을 보기 위해서 저는 영화제 때 보약을 먹었었어요. 아침 10시부터 밤 1시까지 하루에 영화 5편 보고 공연 1편 보려면 체력이 안 따라줘서
저는 영화제 오기 전에 한 달 전에 막 보약을 먹고 그리고 영화제를 즐겼었어요. 근데 그 속에서 완전히 정말 저는 시네필로 즐기다가 그러다 보니까 제천국제음악영화제를 바라보는 이렇게 어떤 객관적인 틀이 있었고 어떤 지역 사람들이 모여서 영화제에 대한 어떤 걱정들을 할 때면 제가 이제 느끼는 어떤 소감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게 좀 개선됐으면 좋겠고, 영화는 이런 영화들이 좀 왔으면 좋겠고, 공연도 이런 쪽에 조금 치중이 되면 좋겠고, 이런 어떤 오피니언으로서의 의견을 내다 보니까 그런 점들을, 아마 영화제 쪽이나 또는 지역 리더들이 높게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016년에 그 부위원장이 되면서 영화제를 위해서 그냥 제 작은 힘이라도 일개 시민으로서 좀 같이 우리 영화제가 잘 커나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면 좋겠다. 그냥 이런 소신은 있었어요. 그래서 뭐 도비를 얻기 위해서 막 도청으로도 쫓아다니면서 도지사님 만나서 저희 도비 더 주십시오. 뭐 이런 역할이라던가 또 영화제 때 외지에서 오는 관객들에게 우리 지역 영화제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홍보하고 이런 역할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제가 근데 그 속에 제 진정성은 우리 영화제가 하루속히 조금 튼튼하게 이 문학의 뿌리를 내리고 좀 흔들림 없는 그런 탄탄한 영화제로 성장했으면 그러면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컸을 때 또는 성인들이 되었을 때 우리 영화제가 뭔가 돈벌이 밥벌이도 좀 될 수 있고 우리 지역을 알리는 어떤 아주 좋은 문화 콘텐츠가 되지 않을까 이런 어떤 제 소망이 있어서 영화제 일은 정말 제 진정성을 바쳐서 열심히 재미있게 했던 것 같고 우리 영화제도 굉장히 부침이 많았어요. 흔들림도 많았고 정치적인 바람도 많이 탔었고 그리고 존폐 논란도 많았고 뭐 지금도 역시 일부 또 시민들이 보는 어떤 시각은 그 영화제 지금 밥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영화제가 뭐가 필요가 있느냐 이런 그런 뭐 한쪽의 의견도 있고 아직까지도 제대로 튼튼하게 뿌리 내리지는 못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믿는 거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사회는 정말 예전처럼 뭘 잘 만들어서 팔고 돈을 벌고 뭐 이것보다는 어떤 그 문화가 갖고 있는 고부가가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그런 컨텐츠가 나중에는 우리에게 밥도 줄 수 있지 않나 그런 믿음이 있거든요. 뭐 비근한 예로 세계에서 첫째로 손꼽는 칸 영화제만 해도 깐느라는 도시가 프랑스 남부의 인구 7만의 아주 소도시라고 해요. 근데 그 도시는 우리는 지금 뭐 11만 뭐 그래도 아직 10만 선이 안 붕괴된 도시잖아요. 근데 그 깐느는 인구 7만의 소도시가 영화제 하나의 컨텐츠로 1년을 먹고 산대요. 그렇다면 우리 제천국제음악영화제도 제대로 조금 잘 성장하고 정말 탄탄한 어떤 그런 퀄리티를 갖추게 된다면 나중에 우리 아이들은 우리 영화제 때문에 그래도 외지에서 오는 덕도 보고 경제적인 부가가치도 누리지 않을까 그런 바람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화제도 앞으로 조금 더 튼튼하게 좀 잘 커 나갔으면 하는 아직도 그런 소망이 있고 거기를 위해서 제가 뭔가 할 수 있는 작은 역할이라도 있다면 그래도 기쁘게 즐겁게 좀 감당하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 이제 뭐 시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이제 제천에 극장이 없는데 어떻게 영화제를 하냐 이제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고 또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요. 아직. 맞습니다. 아직도 많이 이제 PR이 광고가 안 돼서 그런지 국제영화제가 열리나 뭐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다 한 50%는 모른다고 한번 그렇게 가정을 한다면 그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서 알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살면서
제천이 제가 시집와서 살던 1980년대만 해도 문화 벌머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속에서 제가 정말 접하고 싶었던 문화는 제가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정말 좋은 뭐 전시회가 열린다 그러면 저는 뭐 고속버스 열차 타고 올라가서 서울 올라가서 전시회도 봤고요. 연극도 아이들 데리고 다니면서 봤고요. 문화라는 거는 내가 찾아가서 체험하지 않고는 그게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 있는 그거는 아니에요. 내가 체험하기 전에는 이게 정말 좋구나라는 거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이들도 그 민감했던 그 청소년기 중고등학교를 제천에서 지냈는데,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도 조금 미안한 게 그 문화 혜택을 대도시처럼 지들이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 이렇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서 일부러라도 저는 막 우리 아이들 데리고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가수 콘서트 하면 제가 티켓팅을 해서 걔를 같이 콘서트도 보고 오고 대학로에 가서 연극도 보고 오고 막 이랬거든요. 뮤지컬도 같이 보고 오고.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대학교 가서 엄마 너무 감사한 게 엄마가 어려웠을 때 우리를 그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이게 누구 그림전이야 뭐 이거 무슨 뮤지컬이야 엄마가 안 데리고 갔으면 우리가 그게 그렇게 재미있고 좋은 건지 우리 몰랐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화는 체험이구나. 그래서 내가 관심이 있으면 내가 직접 체험을 하는 수밖에는 없고 내가 체험해 보지 않고는 그게 좋다 나쁘다 뭐 못 느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영화제가 왜 그렇게 20년 넘게 여기서 하나 비판을 하고 싶으면 직접 한번 접해 보시고 그 속에서 발전을 위한 비판은 10번이라도 하셔도 좋다라는 생각을 해요. 내가 제천에서 열리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 미흡하구나. 그런 시민들의 어떤 의견이 있다면 영화제가 발전적으로 더 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화제 기간 중에 상영되는 그 영화제 때만 볼 수 있는 그 영화를 한 번이라도 보시면 좋다라는 거를 느끼실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뭐 음악을 듣는 거 좋아하고 했지만 뭐 세미팝이라던가 또 제가 좋아했던 뭐 팝 뮤지션들 그리고 우리나라 가요들 뭐 이런 것들 늘 들으면서 생활을 했었는데 제가 전공하지 않았으니까 클래식 음악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몰랐어요. 근데 우리 영화제 때 그 섹션이 하나 있어요. 그 클래식 음악이나 음악가의 생애를 조망하는 그 영화 섹션이 있었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재즈에 대한 열정도 되게 많이 생겼고요. 영화를 통해서. 그다음에 클래식의 음악이 이토록 좋다라고 흠뻑 빠졌던 것들도 영화를 통해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라는 거는 내가 직접 몸으로 부딪히고 체험하지 않으면 좋고 나쁨을 얘기할 수 없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얘기를 해요. 그 발전을 위한 비판은 얼마든지 좋다. 근데 한번 가보시고 어떤 점이 불편하셨는지 얘기해 주시면 우리가 고치도록 하겠다. 제 의견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도 20년 넘게 우리 지역에서 영화제를 하고 있으니까 공연 한번 가보신다거나 그때 상영하는 영화를 한 편 보신다거나 이러면 또 색다른 어떤 체험이 되고 색다른 시각이 생기지 않으실까. 저희가 암만 좋다고 홍보를 해도 직접 와서 접하지 않으시고는 좋고 나쁜 거를 알 수가 없으실 테니까. 네. 올해 이제 전격적으로 바뀌었던 게 장항준 집행위원장님으로 바뀐 게 이제 가장 큰 변화인데 제가 장항준 감독님 이렇게 그냥 미디어로 접할 때는 그냥 유쾌하고 입담도 좋고 사람이 선한 분이구나 이런 그냥 막연한 느낌이 있었는데요. 정말 가까이 뵈면서 그분의 이렇게 밝은 에너지 그리고 선한 영향력 이런 게 이렇게 피부로 느껴지더라고요. 언제나 이렇게 유쾌하시고요. 그분이 이제 그 미디어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세요.
하늘이 내린 꿀팔자. 입담 너무 좋으시고, 진짜 실제로 옆에서 뵈도 너무 유쾌하고 즐거우세요. 그런데 제가 올해 느낀 거는, 아, 저분이 팔자가 좋을 수밖에 없구나. 왜 그렇게 느꼈냐면, 좋은 말만 하시고, 유쾌하시고, 그리고 전혀 생소한 사람을 봐도 굉장히 친근하게 대해주세요. 그런 사람 옆에 그 좋은 기운이 가는 건 당연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제가 그러면서 하나 배운 게, 내가 삶이 힘들어도 나도 다른 사람 대할 때 좀 더 유쾌하고 좀 더 따뜻이 대해줘야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영화계에서 그런 성품이니까 그 인맥이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인맥으로 인해서 올해 우리 영화제도 그 덕을 많이 보지 않았나. 어떤 오피니언들도 너무 많이 와주셨고, 게스트들도 정말 우리 관객들 너무 환호하는 게스트들도 많이 와주셨고, 이렇게 좋은 또 기운을 받으면 내년 영화제도 좀 더 발전한 영화제가 되지 않을까. 또 그만큼 또 잘 준비를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시즌마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냥 책은 그냥 꾸준히 보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책 선택할 때 소설류는 이야기니까 소설류, 비소설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 가지 종류를 놓고 봐요. 소설은 이제 쭉 이어서 봐야 되는 거고, 뭐 시대 유감 뭐 이런 현대 뭐 우리 사회를 뭐 재단한 책이라든가, 아니면 제 심리학과 관계된 책이라든가, 처세술이라든가, 에세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무 때나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안 보고 중간중간 읽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두 종류를 책을 놓고 늘 이렇게 그냥 잠깐 시간 날 때 한쪽 두 쪽이라도 그냥 읽자, 이렇게 책을 보는 것 같고요. 올가을에 제일 재밌게 읽은 게 최은영 작가의 밝은 밤이라고, 3대에 걸친 여성 연대의 이야기인데, 가슴 아프고 감동스럽게 울기도 하면서 보고 나서 제 친구한테 너 이 책 꼭 찾아봐 하고 추천한 책이 그 젊은 최은영 작가의 밝은 밤이라는 소설이었는데, 올가을에 가장 좋게 읽었던 것 같고요. 그 즈음에 제가 또 그런 비슷한 또 그 영화와 드라마를 같이 봐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래된 여자들의 우정을 다루었던 영화 중에 하나가, 제가 그 스페인의 페드로 알모도바르라는 감독을 좋아하는데, 그 영화는 작년에 본 것 같네요. 룸 넥스트 도어라는 영화는 그 불치병에 걸린 그 친구가 자기 옛날 친구한테 자기 안락사 할 때 옆에 있어달라는 부탁을 하는 영화였는데,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영화였어요. 그것도 봤고, 또 그것도 어떤 여성의 연대기적 이야기고, 올해 이제 읽었던 그 소설도 최은영 작가가 젊은 작가상 받은 30대의 어떤 젊은 여성 작가가 이렇게 깊이 있게 그 어떤 긴 시간의 이야기를 잘 묘사를 해서 썼나, 이런 느낌을 가지고 감동적으로 읽었고, 올해 가을에 봤던 드라마가 은중과 상현. 아주 오랜 시절에 그 두 여자 친구들 간의 시기, 질투, 우정, 애정,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담긴 그 드라마. 이렇게 어떻게 제가 일부러 그렇게 보려고 그런 게 아닌데, 제가 봤던 그게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다 여성 연대기적 이야기인데, 우정과 관계된 이야기고, 우리의 삶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 속에 담겨있는 어떤 삶의 교훈이나 진실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저한테 마음으로 많이 울림을 줬던 것 같아서, 올가을에 제일 좋았던 책은 최은영 작가 책이 아니었나 싶네요. 한 달로는 따져보지는 않았어요. 제가 영화는 제가 막 이렇게 인생에 가장 힘들었을 때 영화를 보면서 많은 위로를 느꼈는데, 제가 한참 영화를 볼 때는 한 달에 6, 70편씩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너무 막 영화를 많이 보고 흘려버리니까 나중에 다시 저 작품 내가 본 건데
근데 아주 디테일한 기억이 안 나면서 어느 날부터 제가 이제 기록을 했어요. 그냥 한두 줄 평을 쓰고 며칠 날 어떤 영화를 봤다, 어떤 감독이 어떤 영화를 봤다. 그래서 제가 한 10달을 기록해 봤더니 한 해에는 제가 보통 한 달에 6, 70편, 못 봐도 50편을 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 친구한테 그 기록을 이렇게 보여줬거든요. 넌 좀 미쳤구나. 근데 그렇게 봤는지 모르게 본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즐거웠으니까. 근데 요즘은 제가 조금 한 군데 치우치지 말자 해서 책을 읽다가 아주 강렬하게 뭐 보고 싶은 영화가 있으면 그래도 한 달에 한 10편 안쪽으로는 보는 것 같고요. 책은 제가 이제 여러 권을 읽어야 되니까 사기보다는 시립도서관 많이 이용하는데 한 달에 한 5, 6권 안 볼까요? 그 정도 보는 것 같아요. 보시면 독후감 뭐 이런 것도 쓰시고. 독후감은 아니고 그냥 기록만 해놔요. 며칠 날 뭐 봤다. 네. 저는 그 쓰는 거는 아웃풋이잖아요. 읽고 보는 건 인풋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늘 준비 중이라고 얘기를 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인풋이 많으면 어느 날 흘러 넘쳐서 아웃풋이 나오지 않을까. 제 꿈이 뭐냐면 70까지는 열심히 일을 해서 노후자금을 벌어놓고 70 이후에는 조금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그동안 뒤돌아보면서 내가 좋았던 거 정리도 하고 그러면 그게 일종의 뭐 글이 될 수도 있고 소설이 될 수도 있고 에세이가 될 수도 있고 뭔가는 나오지 않을까. 또 제 주변에서는 누가 그런 얘기, 우리 이제 영화제 스태프들이 그랬어요. 저보고 영화를 보고 난 그 소감 유튜브를 한번 올리시라고. 근데 그런 것들도 잘 연구하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네. 개발하는 거니까. 생각만 막연히 하고 있습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나중에 뭐 책을 쓰든 영화 소감을 가지고 유튜브를 하든 뭐 여러 가지 그냥 생각만. 근데 그 생각이 구체화되면 나올 수도 있겠죠. 심심하진 않아요. 밀리면 그래도 또 저기 밀리지 않게 하는 사람. 그렇게도 오고 밀릴 때는 조금 밀리는데 그래도 또 괜찮아요. 응. 재밌게. 재미있어요. 어서 오세요. 근데 이제 나이 들면 제가 그 생각도 했었어. 어떤 때는 힘들어. 이게 이제 길어서. 근데 막상 일을 안 한다 그러면 내가 힘들 것 같아. 그래도 일이 있으니까 활력이 있으니까. 어서 오세요. 그냥 여자가 하기는 그러니까 재미있어요. 많은 분들을 보는 것도 재밌어요, 저는. 왔다 갔다 하고. 근데 할 일은 많아요. 그 여자가 거의 하는 섬세한, 우리 신랑이 있어도 이제 이게 청소하고 이런 거는 다 도와주는데, 일남 이녀고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다 컸고요. 딸 둘은 위로, 딸 둘은 다 시집갔고, 우리 큰손녀는 초등학교 1학년 올해 입학했고요. 그리고 아들만 남았는데 걔는 비혼이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도 자기 옵션이다 생각해요. 자기 선택이고. 생각은 변하는 거니까. 생각은 변하고, 제가 나이 들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아들을 보면서 젊은 세대한테 참 미안하구나,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었으면 얘네가 아이도 많이 낳고 결혼도 자유롭게 하고 이럴 텐데, 제가 딸 아들 기르면서 우리 때보다도 얘네가 살아가는 세상이 더 각박하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어요. 예, 취직할 때도 우리 딸들도 이력서를 100통을 써야 되는 세대도 자기네 스스로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 딸들도 막 취업 전쟁 겪으면서 힘들어하고 이런 걸 제가 옆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한테 참 미안하구나. 나이 든 기성 세대로서 조금 더 뭔가 편하고 이런 세상을 줬어야 하는데, 우리 손주하고 손녀한테도 얘네가 자라나서 조금 더 편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제가 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좋은 어른이 되는 거. 우리 사위들한테 제가 한번 그랬던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게 좋은 어른이 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책을 읽고 여러 가지 깊은 생각을 하면서 또 상담 속에서도 얘네 젊은 사람들 묵묵히 들어주고 지켜봐주고 기다려주고 힘들 때 힘도 북돋워주고 그리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왜 우리 어른이란 그런 거잖아요. 세상을 먼저 살아내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있는 사람을 우리가 어른이라 그랬는데 이제는 어른의 기준이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전부 다 처음 살아보는 세상을 우리가 맞이하잖아요. 예, 예전에 우리가 스마트폰을 알았어요. 앱을 알았어요. 아니면 그 키오스크를 어떻게 알았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오히려 전 세대들한테 뭔가 세상 살아가는 그 이치를 배워야 되는. 그렇다면 이 속에서 과연 좋은 어른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이 오더라고요. 제 스스로한테. 그래서 요즘은 우리 사위들한테 한번 제가 그랬어요. 그저 너희들 살다가 조금 숨이 가쁘고 힘들 때 편하게 얘기할 때 내가 그냥 진정성 있게 이렇게 그냥 잘 들어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너희들한테 뭐 어떤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고 어드바이스를 해주고 뭐 길을 알려주고 이젠 그거 없어. 나는 너희들보다도 모르니까 그냥 너희들 힘들 때 그냥 내가 너희들 얘기만 잘 들어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우리 사위들이 너무 감사하게 이미 어머니는 너무 좋은 어른이세요. 이래서 제가 좀 울컥했어요. 그냥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제가 지금 상담을 하면서도 힘든 내담자들 오면 내가 얼만큼의 위로가 되겠나. 이들의 얘기를 정말 진솔하게 잘 들어주고 같이 아파하는 거 외에 내가 뭐 해줄 수 있는 게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좋은 어른으로 잘 나이 드는 게 제 지금 꿈이에요. 저는 언제부턴가 제가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 이러잖아요. 해가 바뀌고 새해를 맞으면서 내가 올해는 어떻게 해야지 이런 결심들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뒤돌아봤더니 젊고 제가 막 이렇게 활기 있을 때는 올해는 더 열심히 살아야지, 더 성실히 살아야지 막 이랬거든요. 그게 너무 숨가쁘다는 걸 어느 순간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벌써 한 3, 4년 전부터는 새해를 맞으면서 제 스스로 어떻게 타이르냐면 좀 더 여유를 갖고 살자, 좀 더 대충 살자, 좀 더 널널하게 살자. 이게 제 목표가 되었거든요. 그럴 때 제가 더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잘 살아야 돼, 뭐 성실해야 돼 이런 강박보다는 주어진 하루하루를 그냥 충실하고 즐겁게 사는 거. 제가 이제는 알 것도 같아요. 이제 한 60 넘게 살다 보니까 젊어서는 순진하게 내가 열심히, 내가 성실히 하면 무언가를 다 이룰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인생에서 아주 작은 부분이더라고요. 인생을 끌고 가는 큰 힘들은 제가 열심히 한다고 보상을 안 주더라고요. 뭐 시대가 달라질 수도 있고 우리 코로나도 그렇고 IMF도 그렇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다 해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루하루 주어진 속에 그냥 내 할 일 묵묵히 잘하는 거, 그거 외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해야지, 참아야지, 뭐 성실해야지 이런 거 이제 저는 안 하고요. 조금 널널하게 살아도 내가 즐거우면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래야 내가 즐거워야 내가 상담하는 사람들한테도 어떤 심에너지를 줄 수도 있고, 내가 즐거워야 우리 가족들도 내 모습을 보면서 더 유쾌할 수 있고, 그걸 어느 순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가족들도 지금 있는 그대로 더 잘하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그 모습 속에 그대로 내 역할 묵묵히 즐겁게. 저는 당부가 그거예요. 우리 큰애 시집갈 때도 그랬어요.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까 더 잘하려고 하지 마. 그럼 네가 상해. 그게 저한테도 주고 싶은 마음, 우리 아이들한테도 주고 싶은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이 모습 주어진 대로 하루하루 성실히 즐겁게. 이게 제가 해주고 싶은 얘기예요. 저한테도 모두에게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